죄인들, 음악, 공동체 요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죠. 영화 시너스 죄인들을 감상하고 왔습니다. 북미에서는 4월에 개봉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 R등급 영화 최초이자 공포영화로서는 무려 35년 만에 처음으로 시네마스코어에서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35년 전에 이 A등급을 받은 공포영화는 대체 뭐였을까 싶어가지고 구글링도 해보고 AI한테도 물어봤는데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챗 GPT는 사탄의 인형 2라고 알려주던데 다시 검증을 위해서 사탄의 인형 2에 대해서 찾아보면 또 아니라고 하고, 혹시나 35년 전에 A등급을 받은 공포영화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먼저 보고 온 지인들이나 평론가들의 평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뱀파이어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흑인의 역사와 블루스 음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제대로 즐길 수가 있다. 심지어 어떤 지인은 이제 소위 말하는 먹물 영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영화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어려운 영화를 보고 나서 잘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숨겨진 메시지 같은 걸 잘 읽어내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흑인의 역사나 블루스 음악 같은 건 사전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게 뭐 자랑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영화를 보기 전에 걱정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영화를 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깜짝 놀래키는 점프스퀘어 연출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놀래키는 점프스퀘어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감상하기까지 더 망설여졌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면은 정말 크게 후회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재밌게 감상을 했습니다. 무슨 뭐 은유나 상징 뭐 이런 거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화면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이 스피커가 들려주는 것만 들어도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캐릭터들도 매력적이고 무엇보다 음악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히려 영화를 보기 전에 뭐 이것저것 사전 지식들을 좀 알고 갔더라면은 이런 영화가 주는 순수한 재미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훌륭한 리뷰어들처럼 뭐 영화에 숨겨진 깊은 의미나 메시지 같은 것들을 해석해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점들이 저한테 인상 깊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이 되니까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영화를 보신 후에 들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 알고 보셔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초롱님이 아는 만큼 더 보이면 재밌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즐겨도 즐거운 영화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이야기해볼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죄인들, 음악, 공동체 요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죄인들입니다. 이 영화의 원제인 시너스가 바로 죄인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부제로 죄인들이 또 붙어가지고 직역을 하자면은 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죄인들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는 이유는 좀 싱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지은 인물도 있고요.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포스터나 예고편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인물은 마이클 B 조던이 1인 2역으로 연기한 이 쌍둥이 형제 스모크와 스택입니다. 이 둘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고향을 떠나서 시카고에서 깽단 생활을 하다가 큰 돈을 벌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인물들이죠. 아버지를 살해했고 깽단 활동으로 돈을 모았다라는 점에서 이 둘은 명백한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1인 2역인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도 모르고 봤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편집이 잘 됐더라고요. 연기도 물론 훌륭했고. 그래서 영화의 중반까지는 이 두 형제가 고향에 주크 조인트라는 술집을 열기 위해서 동료를 모으는 과정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 이 과정이 마치 무슨 오션스 11 같은 케이팝 무비에서 범죄 동료들을 캐스팅하는 것처럼 연출이 돼서 꽤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여담인데 제가 이 영화를 대통령 선거날 심야로 봤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한 명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고 한 명은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1인 2역이라서 관객들이 두 인물을 쉽게 구분하라는 이런 배려 차원의 설정이었겠지만 우리나라 정당 색깔과 묘하게 겹쳐 보여가지고 혼자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아무튼 이 두 형제가 처음으로 캐스팅하는 멤버는
캐릭터는 이 영화의 진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세미입니다. 이 세미는 블루스 음악을 기타로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유흥을 즐기는 건 죄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 자체를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죄인 취급을 당하죠. 그리고 우연히 파티에 초대된 가수 펄린과 호감을 느끼고 이제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는데, 펄린은 유부녀입니다. 심지어 이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세미는 당돌하게 대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미는 아버지로부터 죄인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이 간통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기도 한 거죠. 홍보 자료의 분위기와는 달리 왜 세미가 진 주인공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리 루이즈라는 과거의 스택의 연인이었던 인물이 나옵니다. 백인이지만 흑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말투나 분위기가 이 흑인에 더 가까운 인물로 그려지죠. 그래서 극중 흑인들도 모두 메리를 가족처럼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결혼한 상태인데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스택에 대한 애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택이 자신을 떠난 이유가 사실은 흑인과 어울리는 백인이라는 그 이미지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게 되고, 서로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하면서 묘한 감정의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주인공 일행 중에서는 가장 먼저 뱀파이어가 되는 인물이기도 한데, 스택과 성관계를 맺은 거는 뱀파이어가 된 이후긴 하지만 아무튼 이 인물 역시 간통이라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술집에서 연주를 위해 스카웃된 델타 슬림은 불황자 생활을 하다가 인종차별을 당해서 보안관들에게 강제로 끌려가고 강제로 순회 공연에 참여하게 되면서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뮤지션입니다. 특별히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인종차별이라는 사회적 폭력으로 인해서 죄인 취급을 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인물의 대사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제로 이 순회 공연을 할 때 블루스를 불렀는데 백인들도 들썩이는 게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흑인의 문화는 즐기려고 했던 백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웃는 대사였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겟아웃 역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은근히 깔려있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흑인의 우월한 신체를 탐하는 백인들의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대사는 종교는 외부로부터 주입당한 것이지만 블루스야말로 우리 흑인들이 만들어낸 문화다라고 세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잊을만 하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당시 흑인 사회에 종교가 퍼지게 된 계기가 백인들이 흑인을 통제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 종교를 퍼뜨렸고, 흑인들 역시 이 고된 현실 속에서 종교의 위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퍼져나간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종교를 통해서 위안을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시작은 통제의 수단으로 주입이 된 것이고, 블루스 음악이야말로 흑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진정한 문화이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위안을 얻는 원천이라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처럼 이 영화에서 음악은 정말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키워드인 음악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일단 의미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영화 내내 흘러나오는 음악들이 진짜 귀를 호강시켜 주거든요. 그냥 듣기 좋다라는 그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이 영화에서 음악은 충분히 제 역할을 다 하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영화가 음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음악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저희만 해도 행사장 같은 데 가서 아리랑이나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은 괜히 마음이 막 경건해지잖아요. 꼭 이런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학교마다 교가가 있고 스포츠 경기마다 응원가가 있는 것도 결국 이 공동체의 유대감을 위한 것이겠죠. 이 영화 속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 공동체는 블루스 음악으로 유대감을 형성하죠. 세미가 부르는 블루스, 주크 조인트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세미는 음악을 통해서 시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설정이고, 이 세미의 음악에 이끌려서 뱀파이어들이 주크 조인트로 모이게 되죠. 이 주크 조인트에 도착한 뱀파이어들이 가장 먼저 한 일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영화를 볼 때는 몰랐는데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아일랜드 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을 뱀파이어로 만들고 나서 그들이 하는 행동도 단체로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위기에 처한 세미가 뱀파이어 우두머리인 레믹에게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타격을 받기는커녕 그곳에 있었던 뱀파이어들이 단체로 주기도문을 따라 외우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세미를 위기에서 구해준 거는 주기도문, 즉 종교가 아닌 레믹의 머리를 가격한 기타, 그러니까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음악이 구원을 준 거죠. 마지막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흑인 뱀파이어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자인 KKK라는 이 세 개의 공동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흑인
공동체 안에 동양인 부부나 메리 같은 이질적인 존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메리에게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언급까지 하는데 여기서 공동체, 즉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피부색이 같다라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고 어떤 문화를 나눴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같았어요. 메리는 어릴 때부터 흑인들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말투나 사고방식이 흑인에 더 가까웠고 이민자를 대표하는 듯한 이 동양인 부부 역시 소수자라는 정서를 흑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은 이 동양인 이민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서도 이 부인이 생활력이 있고 똑소리 나고 남편은 상대적으로 좀 어벙한 설정인데 여기서도 부인이 장사 속이 밝고 똑소리 나고 남편은 가격 흥정할 때도 눈치 없는 소리 하면서 좀 어벙한 설정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뱀파이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색과 상관없이 뱀파이어가 되면은 모두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여기서 뱀파이어가 되는 순간 모든 기억과 감각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는 설정이 있거든요. 이 역시 단순한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서를 공유하는가, 이것이 공동체 형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을 공유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뱀파이어들을 보니까 이 영화 미드소마에서 사이비 종교 단체가 주인공들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그 기괴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영화상에서도 뱀파이어들이 인간들을 꼬실 때 하는 이야기가 마치 이 사이비 종교가 포교하는 것과 비슷하게 묘사가 돼가지고 묘하게 미드소마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뱀파이어가 된 인물들에게는 뱀파이어한테 물린 자국이 남는데 이 물린 자국이 마치 옛날에 흑인 노예들을 이제 인두로 지져가지고 이제 흉터를 남기잖아요. 그거랑 좀 겹쳐 보여가지고 의도한 연출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KKK도 뒤틀린 신념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뭐 자기들만의 왜곡된 신념 아래에서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이죠. 결국 이 영화는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 어떻게 침투하고 균열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인이 흑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종교를 주입했던 역사처럼 뱀파이어들도 흑인 공동체에 침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죠. 뱀파이어가 술집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도 되겠냐라고 허락을 구하잖아요. 저도 찾아보고 알았는데 이게 뱀파이어의 전통적인 설정이라면서요. 단순히 뱀파이어의 원래 설정이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이 영화를 즐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만 뱀파이어 공동체가 흑인 공동체에 침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다라고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술집 안에 고립된 주인공 일행이 마늘을 먹으면서 혹시 뱀파이어가 있는지 서로 증명하는 장면도 마찬가지로 보였는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예 외부에 있는 요인이라기보다는 같은 공동체라고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처럼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같은 공동체였던 인물들이 하나둘 뱀파이어화가 되어가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내부에서 시작되는 교묘한 균열은 어쩌면 대놓고 드러나 있는 외부의 위협인 KKK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뱀파이어와의 전투는 영화에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지만 KKK단과의 전투는 아주 싱겁게 끝나버리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였습니다. 감독이 인터뷰에서 나홍진 감독의 곡성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했던데 외부에서 온 어떤 존재가 공동체를 위협하고 공동체 안에 의심과 불신이 퍼져나가면서 공포를 조성한다라는 점이 확실히 곡성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혼에서 새벽까지도 많이 언급이 되던데 중간에 갑자기 장르가 변주된다는 점과 평범했던 술집이 갑자기 초자연적인 존재들과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린다는 설정에서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영화를 보고 나서 아직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도 있습니다. 이 스모크의 아내이자 후두교 주술사인 애니가 죽었을 때 뱀파이어들이 되게 아쉬워하면서 애니를 통한 계획이 있었는데 죽이면 어떻게 하냐라고 언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 애니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영화의 진주인공은 스모크 스택 형제가 아니라 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고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영화의 시작과 끝이 샘입니다. 사건이 모두 발생한 후 살아남은 샘이가 아버지의 교회를 찾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샘이는 영화상에 계속 등장하면서 음악적인 재능을 뽐냅니다. 술집에 모인 흑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도 세미의 음악이고 사건이 발생한 원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미의 음악에서 나온 능력 때문에 뱀파이어들을 술집으로 이끈 거죠. 세미의 얼굴에는 흉터가 남는데 쿠키 영상에도 나오듯이 그 흉터는 바로 그날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이 쿠키 영상에서 세미의 대사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다 늙어버린 세미에게 아직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뱀파이어
스택과 메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본인들이 영생을 줄 수 있다, 선택해라 인데 세미는 일생에 여한이 없다 하면서 거절하죠. 세미는 블루스의 거장으로 칭송받으면서 본인만의 라이브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을 구원한 건 음악이었으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날을 기억하냐라는 질문인데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라고 추억하면서 웃죠. 뱀파이어가 쳐들어오기 전까지 세미에게 그날은 사촌 형들로부터 기타를 선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보인 곳에서 본인 인생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 날이었던 거죠. 그 순간에도 세미는 음악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는 스모크 스택 형제가 술집을 운영하려는데 뱀파이어가 쳐들어온 이야기이지만 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은 음악을 통해서 세미가 구원받는 이 성장서사로 보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흑인의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블루스 음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너스 죄인들이라는 영화는 보고 듣기만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이었고요. 오히려 전문적인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 선입견이나 해석에 있어서 어떤 틀 없이 그냥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저랑 비슷한 걱정 때문에 이거 너무 어려운 영화 아닐까? 이렇게 관람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은 주저없이 극장으로 달려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은 사운드 특화관에서 보실 것을 추천하고 쿠키 영상은 2개니까 2개 다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